이때 일본 수군 역시 월동을 위해서 남해안의 일본군 근거지로 회군한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육지에서 이루어진 조선군의 반격으로 일본 육군도 전라도 지역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은요, 일본군의 날카로운 감시에서 벗어나 고군산도를 떠나 남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순신이 선택한 월동 장소. 자, 월동 장소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보화도. 네, 맞습니다. 보화도. 자, 궁금합니다. 이렇게 많은 섬들 가운데 왜 하필 보화도를 선택했을까요? 1597년 10월 29일 목포에 이르러 보화도에 옮겨댔는데 서북풍을 능히 막음직하고 배를 감추기에 아주 적합했다. 배를 감추기에. 배를 감추기 위해 적합했다. 보화도 포구 뒤편에는요, 겨울에 부는 매서운 바람, 이 북서풍으로부터 배를 막아준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화도 위치를 보면요, 육지와 지금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육지와 가까워야 사람이든 군수물자든 쉽게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육지인 목포에 이렇게 조금 배를 정박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목포항은요,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해안에 갯벌이 많아가지고 조선 수군의 그 큰 배를 이렇게 바로 대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물이 계속 빠졌다 올랐다 하니까 그렇죠. 안 되죠. 갇혀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보화도는요, 육지와 가까우면서도 바다가 깊어요. 그래서 정박지로서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 수군이 겨울을 보낼 최적의 월동 장소였던 겁니다. 근데 진짜 배 하나 되는 것도 전술의 하나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네.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나가야 될지 그럼요. 모르니까. 맞아요. 그리고 보화도에 자리 잡은 이순신의 수군 사령부 주변에는요,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궁금합니다. 아니, 왜 백성들이 이 수군 사령부, 보화도에 있는 이 수군 사령부로 이렇게 몰려들까요? 이거 소문 들은 거 아닐까요? 무슨 소문? 이순신이 이순신. 기적이 일으켰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하려고. 군대가 이순신이 있는 부대가 있으면 일본군의 그 잔인한 살육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이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장이 형성되고. 그럼요, 시장이 시설에- 형되고 물물교육도 일어나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지역민들에 대해서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고 물건 구입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요, 이런 인구 증가는요, 조선 수군에게 또 다른 이점도 가져다 줍니다. 뭘 것 같아요? 사람이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군인으로 오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병력 충원. 이순신은 모여든 백성들로 병력을 모집하고 무기를 만들고 또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듭니다. 이순신이 본격적인 조선 수군 재건에 돌입한 겁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러 봄이 다가오자 이순신은 조정에 이런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소서행장은 예교에 주둔하고 있으며 바람이 잔잔하니 이는 바로 흉적들이 소란을 일으킬 때이므로 17일에 강진 경내의 고금도로 진을 옮기겠습니다. 해가 바뀐 1598년 2월 17일 이순신이 임시수군 사령부를 고금도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순신이 임시수군 사령부를 고금도로 옮긴 이유, 바로 예교에 주둔하고 있는 소서행장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교는요, 순천 지역에 있던 일본군의 주요 거점인 외성을 말합니다. 즉, 순천 외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서행장은 이렇게도 불립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고니시 유키나가, 그는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조선의 최초로 상륙한 일본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조선인에게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 이순신에게도 꼭 베어주게 하는 원수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금도는
순천 외성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약 한 40km입니다. 이순신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순천 외성에 주둔한 고니 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언제든 출전할 수 있도록 고금도로 옮긴 겁니다. 그렇게 이순신이 고금도로 나간 이때 조선수군 병력은 약 2천여 명, 전선은 무려 40여 척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괴멸하다시피 했던 조선수군의 전력이 엄청난 속도로 재건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598년 7월 이순신과 조선수군이 주둔한 고금도에 5천여 명에 달하는 병력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격당한 거 아니에요? 왜요? 병력을 이끌고 고금도에 들이닥친 인물,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수군 지휘관 진린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첫 해 명나라는 조선에 지원군 보냈어요. 그죠? 그렇게 명나라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과의 그 강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협상 어떻게 됐다? 결렬. 1597년 일본의 대대적인 조선 침략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속전속결 일본군 몰아내기 위해 또 한 번 조선의 지원군을 파병을 한 겁니다. 한 번 더. 자, 그래서 명나라의 수군 지휘관으로 30년 넘게 전쟁터를 누비며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 진린이 오게 된 겁니다. 그 도와주러 온 거네요. 네, 이순신은 정말 이번에야말로 일본군을 섬멸하고 7년째 계속되던 전쟁을 끝낼 수 있겠다는 그 희망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렵 이순신의 든든한 조력자 유성룡. 그렇죠. 유성룡은요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왜 뭐요? 진린과 함께 싸우게 될 이순신이 장차 일본군에게 패할 거라고 말입니다. 아니 근데 왜 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요 바로 유성룡이 목격한 이 진린과 수하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진린의 군사가 찰방 이상규의 목에 새끼줄을 매어 끌고 다녀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통역관을 시켜 말렸으나 진린은 결국 듣지 않았다. 유성룡은 포악한 성품의 진린과 손발을 맞춰 전투에서 승리하는 건 아무리 이순신이라도 이거는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패전할 거다라고 한 게 이제 진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대. 네. 약간 독불장군 스타일. 그렇죠. 게다가 유성룡이 진린과 이순신이 화합하지 못할 거로 확신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순신도 상사에게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그죠. 그렇지. 시간을 돌려 19년 전 이순신이 34살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그는요 군사들에게 무예와 병서를 가르치는 훈련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사를 담당하는 이순신의 상사가 이 자신과 이 친한 사람을 이 무리하게 승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알게 된 이순신이 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뚜렷한 공로도 없이 아랫사람을 승진시킨다면 당연히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뿐더러 이건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기 상사한테. 바른 말했네요. 그럼 바로 그냥 끝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소식은요 훈련원 내에 자자하게 퍼졌고요. 상사는 이 일로 이순신에게 앙심을 품죠. 그리고 결국 거짓 보고로 이순신을 모함해서 파직시킵니다. 진린이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있는 고금도에 온 지 8일째 되던 1598년 7월 24일 고금도의 한 연회장에서 와장창 아이고야. 하는 소리와 함께 후함이 들려옵니다. 진린이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 앞에 놓인 술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아, 자, 이 진린이 이런 행패를 부린 이유 이게 대체 뭐였을까요? 그날 새벽 바다에 나가 있던 조명연합 수군이 일본의 함선 6척을 격파하고요. 수급 69개를 거두며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진린이와 장수의 보고였어요. 오늘 새벽에 적을 만났는데 조선 수군이 모조리 다 잡았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은 바람이 거세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전공을 쌓을수록 황제에게 더 후한 포상과 관직을 얻었던 명나라 장수에게 적의 수급은 곧 전공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명나라 수군이 수급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니까 지휘관인 진린이 화를 내면서 펄쩍 뛰었던 거예요. 게다가 명나라군이 조선군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진린에게 이건 도저히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네요. 자, 여기서 문제. 예. 보시죠. 진린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이때 이순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정답. 이번에 우리가 궁을 세운 거, 그 진린, 자네가 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할 테니까 그 수급. 그래서 수급한 걸 전부 다 진린에게 줍니다. 진린 부대에게. 맞을 것 같아요. 정답. 아니 근데 처음부터 방향을 너무 잘 잡았어.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역시 너무 이만구나. 좋았어요. 근데 예. 그리고 수급이란 단어를 딱 떠올린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의 머리를 그렇죠, 그렇죠. 준 거구나. 그렇죠. 뭔가 확인 증명서도 쉽게 얘기하는. 와. 그 일본은 그때 수급 대신 그래서 귀나 코를 베가잖아요. 네네. 그 원리죠. 똑같아요. 그거를 내어준 거네. 그렇죠. 이순신은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의 승리는 모두 대인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배운 적의 머리는 마땅히 전부 대인께 드려야지요. 이순신이 진린에게 수급의 대부분을 양보하면서 진린의 환심을 산 겁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순신은 왜 진린의 비위를 이렇게 맞춰준 거죠? 지금? 이 원칙주의자인 이순신 면모를 보면 전혀 이해 못하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명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진린이에요. 그 지휘 체계상 진린이 위에 상관이죠. 또 명군의 많은 군사와 군선으로 대규모 작전을 펼치면 일본군에게 전면적인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순신에겐 진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이겨야지. 맞아. 이겨야죠. 외를 그렇죠. 펼쳐야지. 이순신은 이 진린의 협조 없이는 전술을 펼치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이 전공을 진린에게 돌릴 뿐 아니라 그를 위한 연회도 자주 열면서 이 진린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무지 노력하는 겁니다. 이순신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전공이나 자존심 아니었어요. 그에게 더 큰 대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명나라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본군을 조선에서 몰아내는 거였죠. 완전히 이해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럼 궁금합니다. 진리는 이런 이순신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괴팍한 이 진린. 자기 좀 띄워주고 하면 진리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단순한. 단순해서. 진리는 명장으로 유명한 이순신이 자신을 이렇게 깍두기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죠. 흡족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해요. 단순해, 좋아.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잘 화합해 나가는 모습들이 펼쳐지는 그때 또 한 번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조선 백성을 향한 명나라 지원군의 횡포가 심했는데요.
이 고금도에 온 명나라 수군들 역시 조선 백성들 약탈하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아. 똑같아. 그러니까 뭐 비위도 맞춰야 되는데 백성들까지 괴롭히고. 그거는 얘긴 해야죠. 타일러서. 그것도 조심해서. 심기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쉽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명나라 수군의 횡포를 본 이순신의 반응, 기록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순신이 군중에 명령을 내려 크고 작은 막집들을 한꺼번에 헐어버리게 하고 이순신 역시 자기 옷과 이부자리를 배로 옮겨 실었다. 이순신은요, 명나라 수군 주둔지 주변에 있는 백성의 집들을 허물면서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세간살이와 자신의 짐을 배에 옮겨 싣게 하죠. 곳곳에서 집이 헐리는 것을 본 진린, 의아해하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네. 이때 이순신은 괴국 군사들이 오자마자 행패를 부리고 약탈하는 데만 전념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모두 피해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대장의 몸으로 혼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선 백성을 향한 명나라 수군의 횡포를 참지 못한 이순신이 사령관인 진린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 뭐 수하들 못지않게 포악한 성격의 진린. 이순신의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진린의 행동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린이 깜짝 놀라서 곤두박질 치면서 달려와서 간절히 애걸하였다. 단순한 단순했구만요. 스타일이네요. 진리는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순신을 찾아와 그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애걸복걸 말려주죠. 가지 마시오. 근데 그 고금도를 떠나는 게 진린에게 큰 영향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명나라 군은 단독으로 조선 연안에서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일본군을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하나는 명나라 군의 선박의 문제가 있어요. 조선 수군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래서 조선 수군처럼 대형 화포를 운용하기에 제한되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 연해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조선 연안에 대한 정보, 일본군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진린이 승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순신에 매달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진리는 단순히 자신의 전공을 위해 이순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지나며 점차 진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순신에게 자문을 구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마가 감히 이순신을 앞서가는 일이 없도록까지 합니다. 와, 아니 그 정도예요? 이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군인으로서 빠진 것 같아요. 배우고 싶고 이 사람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함께 전쟁을 준비하며 이순신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진리는 이순신의 능력과 인품에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린이요, 이순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넵니다. 공은 작은 나라의 인물이 아니오. 만일 중국으로 들어가 벼슬 한다면 당연히 천하의 명장이 될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곤궁하게 지나려고 하오. 이야, 와. 이건 최고의 진짜 찬사다. 최고의 찬사다. 공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 변방 끝에서 이게 뭔 고생이요. 나와 함께 큰 무대로 나가 이름 같이 떨칩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진짜 최고다. 아니 얼마나 멋진 사람이기에 스카우트 제의까지 하나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진린의 이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교수님, 이순신이 진린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요. 이순신의 면모를 우리 장군의 면모 하나로 보잖아요. 근데 이순신은 또 다른 면모가 있죠. 이순신은 원래 유학을 공부하던 선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 소양이 깊었기 때문에 이순신은 국왕과 백성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진리도 잘 알고 있어요. 진리는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기보다는 이순신에 대한 어찌 보면 최고의 찬사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 너무 완벽하시다. 그 어떤 괴로운 상황에서도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건 이순신에게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리는 같은 장수로서 이순신의 그 올곧은 기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죠.